참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거 말이죠. 이를테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썰만 구독자분들은 시댁이라면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제 나이 50을 앞두고 제가 시어머니를 만난 건 고작 3번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제 정강이를 발로 차며 더러운 것을 보는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같은 년이 감히 언감생심 내 아들을 노려 가당치도 않게. 왜 하필 내 아들이야 왜?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지금 누구한테 어머니라고 불러? 내가 왜 네 어머니야? 너나 알아? 난 너 같은 거 몰라. 이런 수준 낮은 곳에 팔 뒤진 덕도 없는 나야. 감히 어디 어머니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내가 네 이야기 들으러 여기 총구석까지 온 것 같니? 경고하러 온 거야. 내 아들 만나지 말라고. 너는 꿈도 꾸지 못할 자리야. 너 같은 건 우리한테 싱그러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저는 무릎을 꿇은 채로 뚝뚝 눈물을 흘렸고 그런 저를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발작을 했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니? 너 같은 거 떨어지라고 말하는 것도 난 수치스러워. 울면 뭐가 달라지니? 울면 다 해결되는 거야. 나 나쁜 년 만들고 싶어서 그래. 난 말이다. 예전부터 심판은 딱 7색이야. 울고 불고 사랑이 어쩌고.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애초에 난 구질구질 더럽고 가난한 인간들이랑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수치스럽고 끔찍해. 이런 똥냄새 나는 시골촌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지나찬다고. 내 말 무슨 뜻인 줄 알면 대답을 해. 답답하게 울지 말고. 어디서 이런 덜 떨어진 걸 애인이라고 소개를.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말어라.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알았니? 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이해하고 정말 다 이해하는데 저 정말 그 사람 좋아하고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금방 좋아하고 지내던 애였어. 토끼도 강아지도 좋아하고 소시지도 좋아했지. 너도 다 그런 거야. 토끼, 강아지, 소시지 같은 수준이라고. 왜? 내 아들이 이런 청구석에 와서 의료봉사나 하고 있었니? 네 옆집에 살고 있는 시골 촌놈처럼 보였니? 배움이 모자라도 경우가 있는 거지. 수준에 맞게 생각을 해야지. 나 2번은 더 말 안 해.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남편,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을 만난 건 제 나이 19살 때였습니다. 정확히 지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섬마을이었고 의료 낙후된 곳이라서 종종 의사 간호사들 혹은 공중보건의가 오가는 곳이었죠. 당시 남편은 의료 봉사를 하러 온 대학생이었고요. 당시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저희 할아버지 목욕을 담당하면서 저와 친해졌습니다. 어떨 때는 친구들과 함께 오고 또 어떨 때는 혼자 와서 놀다 가곤 했어요. 늘 피곤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제 앞에서는 늘 씩씩하고 발뜩 웃던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마음이 가더군요. 우린 아주 조금씩 가까워졌고 어느덧 제 꿈은 그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였죠. 순수했던 건지 멍청했던 건지 저도 그때는 참 단순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늘 쩔쩔매던 그 사람이 편지로 구구절절한 마음을 전하던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반면 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이후 바로 이혼하셨고 그 누구도 맡아주지 않아 친척집에 전전하다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 자랐으니 말입니다. 부모도 없고 심지어 가난했던 어린 계집아이였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문제라는 것도 몰랐네요.
하지만 주고받던 편지로 저희의 사이를 들킨 이후에 섬까지 쫓아온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현실을 알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별을 택했어요. 벌레 소리 들으며 어린 마음에 그 말들이 어찌나 아팠는지 며칠을 끙끙 열병으로 앓아놓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나 연락이 닿질 않자 결국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편지를 썼는데 이장님한테도 전화 드렸는데 이야기 못 들었어? 들었어. 근데 오빠, 나 그냥 오빠랑 헤어지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우리 약속했잖아. 난 의사 되고 넌 섬 나와서 같이 결혼하기로. 그거 때문에 내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 우리도 이제 성인이고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해서 나가기로 했잖아.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난 오빠 이제 싫어. 거짓말하지 마. 지금 내 눈도 못 보잖아. 너 무슨 일 있었지? 맞지? 그런 거 없어. 내 눈 똑바로 봐. 정말 헤어질 거야? 정말 나랑 헤어진다고. 결국 그 독촉에 와르르 무너진 저는 울면서 그 상황을 말했고 그 사람은 어린 치기에 난리가 났어요.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자며 억지를 부리고 딱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어린 대학생과 갓 성인이 된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린 긴 이야기 끝에 결론을 냈죠. 내가 졸업하면 너 반드시 데리러 올게. 병원 다니면 나도 돈을 벌 수 있어. 알잖아. 의사는 돈 많이 벌어. 너 하나는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의사야. 나중에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나 데리러 올 거야? 정말이야? 넌 내 첫사랑이야. 너도 내가 첫사랑이고. 내 꿈은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약속해. 내 목숨을 걸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지로 도장을 몇 번이나 찍던 우리는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하룻밤을 함께 보냈어요. 모두가 그 하룻밤을 불장난 셈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하룻밤 실수로 되는 건 일순이었죠. 저도 그 사람도 원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네요. 어린 마음에 부름배를 감추려고 꽁꽁 싸매면서 돌아다녔지만 어른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고 결국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유일하게 감싸주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 저는 있을 곳이 없었네요. 저희 할머니는 저만 보면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 엄마란 것도 내 말은 안 듣고 이상한 놈팽이랑 만나서 너 가진 거 아냐 모르냐. 근데 네가 또 이런 짓을 해.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그 핏줄이 어디 가. 더럽다 더러워. 어디 할 게 없어서 몸을 한 그릇 불려.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 할머니 잘못했어요. 그래도 아이 낳을 것도 없고. 지금 여기다가 애를 처낳겠다는 거예요. 녀석 키우겠다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애는 또 안 맡아. 내가 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너희가 싸지는 뻥이나 치우냐고. 남편이라고는 능력도 하나 없이 사람 좋아 허허 시리시. 늙어서는 중풍 들어서 평수말이나 하고. 애 새끼라고는 낳았더니 소녀 하나 맡기고는 돈 한 푼을 안 줘. 그런데 너까지? 내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그 꼴은 못 본다.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애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삶은 없든 난 이제 인연 끊을라니까.
제가 돈도 벌어 오잖아요. 할아버지 병수에도 제가 했고요. 할머니 제발요. 저 갈 곳도 없어요. 당연히 네가 해야지. 밥값은 안 해. 어디서 생색이요. 내일까지 이 집에서 안 나가면 내 목이 석간에 걸려있을 줄 알아. 네가 조금이라도 날 네 할머니로 생각하면 창말 말고 침 싸. 울고 비면서 매달렸지만 결국 저는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갈 곳도 없어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죠. 무섭고 두려워서 몇 번이나 공중전화를 돌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보급되기 전이라 집 전화로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화를 시어머니가 받았다는 겁니다. 순간 끊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부딪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허리가 뒤로 꺾일 정도로 높은 담장과 커다란 대문. 한참에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멋진 2층 집. 주소를 받아 그 집에 처음 찾아간 날은 저를 보자마자 제 뺨부터 갈기셨죠. 알이 굵은 반지를 돌려 낀 상태로 얼굴에 치셔서 피가 줄줄 흘렀지만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 갈 곳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아이, 누구 아이? 그 시간 내 아들 씨라는 보장은 있어? 어디서 굴러 못 담아서 지금 내 아들 앞길을 망치려 그래? 어머님, 이 아이 진짜 그 사람 아이거든요. 정말이요. 오빠한테 물어보시면 내 아들은 아니라던데. 네, 그게 무슨... 그럼 내가 안 물어봤겠니? 내 아들은 너 기억도 못해. 그냥 좀 데리고 놀던 시골 애를 하나씩 어떻게 기억하겠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약속도 했고. 약속, 약속. 진즉에 헤어지라고 했더니 아주 내 말은 듣지도 않은 모양이네. 이래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랑 못 사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시대가 바뀌고 신분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예전 같았으면 넌 노비야 노비. 어디 너 따위 천한년이 내 아들 발목을 잡아 잡게. 저는 울면서 시어머니의 다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귀찮은 모기가 다리에 달라붙은 것처럼 다리를 털어냈죠. 그리고 말하더군요. 그래도 내가 어른으로서 너한테 온정은 베풀어 주마. 아예 치울 수 있게 돕겠다는 뜻이야. 겨울수 보니까 병원에서는 안 받아줄 거고 내가 아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싫어요. 아이를 왜요? 그건 안 돼요.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으면서 그 몸으로 어디서 뭘 하려고. 굶어 죽게. 나도 이런 결정 내린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아들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을 하니까 나름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건데 싫어. 불결하고 더러운데 머리까지 나쁘네. 이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가자. 당장 치우자고.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 부모 없이 자랐다며? 아니, 버림받았다고 했나? 왜? 그 새끼도 딱 네 꼴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 너 그렇게 자란 거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주려고. 가난한 년놈들이 머릿속이 꽃밭이라더니 틀린 말이 하나 없어. 그 형편의 그 꼴에 부모랍시고 낳아주면 아기가 태어나면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오히려 고통없이 끝내는 게 아이에게 기회고 희망이야. 내가 만약 너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잖아. 100번이고 혀 깨물고 죽고 싶을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그걸 자식한테도 겪게 하겠다는 거야.
이기적인 게 별거니? 그게 이기적인 거야. 앞뒤 보지도 않고 형편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착한 척 위선 떨면서 지 욕심에 싸지르는 것들은 왜 하나같이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 무이어줄 건 가난뿐인 것들이. 저를 때리고 욕하고 멸시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그 말에는 어떤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제 아이가 저와 같은 환경으로 자란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의 말은 너무 모질고 돋겠지만 틀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고 정말 아이를 지우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도망칠까봐 근처의 여관을 잡아줬고 그렇게 수술 날짜까지 잡고 하루하루를 죽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마 그때 평생 흘릴 눈물의 절반 이상은 흘렸던 것 같아요. 그냥 누워있다가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곤 했죠. 그러다가 수술 바로 전날에 저는 꿈을 꿨어요. 아주 뿌연 안개가 낀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마치 구름 속을 걷는 기분이었죠. 한참을 걷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왔던 길을 돌아가다가 땅 밑에 발이 빠진 작은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통통하고 빨간 볼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땀을 흘렸는지 빽빽한 잔머리는 얼굴에 달라붙어 있더군요. 저는 아이를 도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계속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다리 전체에서 팔, 그리고 작은 손가락까지 마치 늪처럼 빨려 들어가더군요. 마침내 얼굴만 남아서 겨우 숨을 쉴 정도가 되었을 때 저는 문득 그 아이가 제 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앞뒤도 없고 연결도 되지 않았지만 꿈속에서는 어떤 확신이 생겼던 거죠. 저는 울면서 손으로 안개 속을 휘저었지만 결국 아이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몸 역시 그곳으로 점점 빠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잠에서 깨었고 저는 아이를 지우지 않기로 했어요. 고작 꿈 때문에 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냥 깨어났을 때 그렇게 결심이 서더군요. 머리는 더없이 맑아졌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때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잡아준 방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 뒤에 시어머니나 그 사람에 관한 일은 전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울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다짐한 뒤부터는 그들을 떠올릴 이유도 없었고 오로지 제 아이를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아이를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이따금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뺨을 맞았고 저주 같은 그 말들을 떠올렸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의 말은 제가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불판을 닦으면서 공장에서 16시간을 일하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면 덜 피곤했고 그날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았네요. 다행히 몇 년을 미친처럼 살았더니 조금 살만해지고 또 몇 년을 독하게 살았더니 약간은 여유가 생기더군요. 돈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죠. 신기하게도 아이는 아빠를 꼭 닮아가더군요. 공부하는 거리가 있는 저와는 다르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중학생이 된 아들이 하루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커서 내가 뭐가 되면 좋겠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들은 뭐가 되고 싶은데? 난 꿈 없어. 엄마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꿈이야. 뭐? 그래도 뭐가 되고 싶다거나. 없어. 근데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은 대부분 돈도 많이 들어. 대학도 가야 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해도 공부하는 시간도 길고,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 목표는 그냥 빨리 돈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좀 덜 고생하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자람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어느새 철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저 그 나이에 맞게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살길 바랬거든요. 분명 그 사람을 꼭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보니 저와 더 많이 닮았던 겁니다. 돈 이야기에 전전긍긍 눈치를 보고 형편을 생각해서 이제 철이 들어버린 어린 시절의 저를 말이죠. 그래서 전 그날 울컥해서 아들을 잡고 말했습니다. 왜 돈 걱정을 해? 너 겨우 중학생이야. 근데 왜 돈 걱정을 하냐고. 아니, 나는 엄마 생각해서. 너가 그러래? 엄마 돈 있어. 너 하나 키울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 자꾸 어른처럼 생각하면서 잘하지 말라고. 왜 자꾸 커? 왜 꿈을 안 꿔? 너 아직 어린애야. 근데 왜? 미안해, 엄마. 미안. 화를 내. 아니면 짜증을 내. 왜 눈치 보면서 사과를 해? 정말이지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와는 달리 구김 하나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자꾸만 눈치를 보고 저를 닮아가는 게 끔찍하게 싫었어요. 남들은 배부른 소리 난다며 제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이가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가난에 물려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혀 깨물어 죽고 싶다던 바로 그 가난의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들은 그 뒤에도 비슷했어요. 늘 돈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고 마치 까치발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살았고 흔한 투정도 사고도 한 번을 치지 않았네요. 공부를 잘하니 흔한 학원이라도 보내달라고 할 줄 알았지만 제 아들은 고2 때 수학이 부족하다며 딱 4달 정도 학원에 다닌 것 말고는 더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도 성적에 맞춰서 간 게 아니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향 지원하기까지 했죠.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 저를 호강시켜주겠다는 착한 아이였어요.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일은 손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예요. 전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제대로 인지를 못했어요.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뉴스에서 틀어주고 있던 때라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곳에 피범벅으로 누워있던 아들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입술은 파랗고 얼굴에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제 아들이 아내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였고 트럭에 치였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갈비뼈, 팔다리 골절, 뇌출혈, 오른쪽 발가락이 절단되어 접합수술까지 해야 했어요. 수술을 하고도 경과를 보고 완전히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죠.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수술 후에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든 아들의 손을 잡고 제발 돌아와달라고 숨지려 울었습니다. 안 깨어나면 나도 죽어버리겠다며 효자했던 아들에게 몹쓸 소리도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아들이 사고 당시에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피가 묻은 옷이며 가방을 봤죠. 문득 그 안에서 아들의 낡은 지갑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저와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촌스러운 패션에 부풀린 머리를 하고 있는 젊은 남편과 아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애초에 제게 그런 사진이 있었다는 것도 몰라서 너무 놀랐죠. 기억을 더듬어도 그 사진의 출처가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마 봉사활동을 할 당시에 찍은 사진 중에 하나를 기념이라고 제가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는 추측만 했네요. 그걸 보니 아들의 빈자리를 저 혼자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괜찮다고
아빠는 없어도 된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을 더듬어 남편의 주소로 찾아갔어요. 그게 바로 시어머니와의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역시 그때도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세월은 지났고 시어머니나 저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성격은 어디 가지 않았더군요. 귀엽고 그걸 낳았어? 징글징글하다. 난 널 볼 때마다 바퀴벌레 같아. 지독하게 오래 살고 죽지도 않는 그런 벌레 같다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혀? 내 아들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너 같은 년이 또 우리 집에 들쑤시겠다는 거야. 몇 번을 말하니? 어디서 굴러먹다가 낳은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무릎은 꿇었고 여전히 저를 벌레 보듯이 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저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눈물도 나지 않았죠. 저는 빗질에서 조심스럽게 모아온 제 아들의 머리카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건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이걸로 꼭 알아보세요. 누구신지. 지금 제 아들이 아파요. 뭘 해달라는 건 아니고 자기 아빠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그 속을 모를까봐 이런 식으로 잘 사는 내 아들 꼬여내서 또 신파 찍으려고. 원하는 게 뭐냐? 돈? 병원비? 그런 거야. 저 부자는 아니라고 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정도 아니고요. 내 아들 병원비 이쪽에서 받을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준다고 해도 싫어요. 잘난 돈 몇 푼 던져준 거 받아서 이 집에 제 아들에 대한 지분 나눠줄 생각 없으니까. 저는 그저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있다는 거 그것만 알려주면 그뿐이거든요. 아주 뻔뻔해졌네. 예전에는 눈물이나 치즈 짜던 게. 어머님은 여전하시네요. 더러운 성질의 욕설에. 이 미친 예? 시어머니는 오른손을 크게 들어 또다시 때렸습니다. 역시나 반지를 돌려 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울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집 밖에 나서면서 경찰에 신고했죠. 딱히 어머니를 고소하자 이런 이유가 아니라 집안에 분란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왔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뒤로 시간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이 몇 번 올 뿐 기다렸던 남편에겐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처음으로 제 첫사랑이자 제 아들의 아빠인 그 사람이 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게 맞구나 인정했죠. 예전에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로 인해 저를 어쩔 수 없이 잊었다고 그렇게 믿었었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의식이 없던 아들이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난 아들이 정말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나 돌봐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 그분은 왜 안 오시지? 어제도 오셨었잖아. 아니, 그분 아니야. 내가 목소리도 얼굴도 기억해. 나 의식 없을 때 곁에 와서 말 걸어주던 선생님이 있었어.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 엄마가 찾아볼게. 확신에 찬 아들의 말도 그렇고 의식이 없어도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는 말에 저는 백밤으로 수소문해봤지만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도 잘 되어서 재활을 하고 퇴원을 하면서는 아예 그 일을 잊었고요. 그러다 아들이 24살이 되던 해 진실을 알게 되었죠. 저희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오면서 말입니다. 제 아들 또래로 보이던 멀끔한 남자였어요. 머뭇거리던 어린아이는 어떤 중년의 남자와 함께 와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무슨 사기꾼인가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상속될 돈이 있다면서 복잡한 말들을 했기 때문이었죠. 잠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제 아들에게 상속이라니, 누가요? 제가 묻자 젊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요. 형 앞으로 대략 49억 7천만 원을 유산으로 남기셨다고요. 저희 할머니 아시죠? 머리카락 주셨잖아요. 그 일로 집에 분란이 있었어요. 이야기는 이랬죠. 남편은 오랜 기간 저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제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저 다른 남자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도 저를 잊지 못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을 진행시켜서 억지로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낳게 된 게 제 앞에 앉아있는 아이였고요. 하지만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죠. 그럼 그쪽, 아니 학생도 친절하는 건데 왜 이 돈을 저희 아들한테 준다는 거죠? 그게 저는 아버지 친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호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던 분이 따로 계셨다고 해요. 그니까 아버지는 친부이지만 제 생부가 따로 있는 거죠. 결혼도 그냥 눈속임이었고. 물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각자 집안에서 결혼을 강행시킨 거라서 서로 결혼 생활만 유지했을 뿐이죠. 그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리워했던 건 아주머니 딱 한 분이었어요. 더구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아버지는 분명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거고요. 몇 년 전 암에 걸렸음에도 남편은 그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더는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삶에 많이 지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면서 친구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아내와도 이혼을 선택했고, 아내는 자신이 평생을 좋아했던 그 남자와 외국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본인의 의지로 한국에 남아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곁을 지켰고요. 그러다가 제가 머리카락을 주고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든 일이 심연이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간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사이에서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며 친자식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거기까지 했다면 그저 시어머니의 횡포, 어리석음만 걸고 넘어지고 말았겠지만 그때 남편은 본인이 암에 걸린 사실까지 밝힌 겁니다. 아이는 아주 덤덤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말했죠.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집안을 보고 결혼하는 거, 결혼을 반대한 것까진 이해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분노로 모든 사실을 말했죠. 언제 병을 알게 되었는지, 본인이 왜 숨겼는지. 암이 있던 건 저도 몰랐고, 이미 작년에 이혼했던 어머니도 그건 몰랐어요. 초기에는 그냥 그랬다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분명 고통스러운 날이 많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쓰러지기까지 하셨죠. 본인도 의사인데 그 사실을 몰랐으니 충격이 심했을 거고요. 시어머니는요, 그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본인 잘못 아니라고. 근데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모든 걸 본인의 뜻대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도 시키는 분이요. 저희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물론 할아버지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바빴고 가정에 소홀했을 뿐이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겠다고 병을 숨겼으니 결국 그 일로 할머니랑 이혼을 지내가셨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하면서 그 일로 소송까지 가고. 씁쓸한 눈빛이란 아이의 어깨를 저는 살며시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암 때문에? 실은 아버지는 아주머니랑 다시 재회하겠다면서 바로 수술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고 항암 치료 중에 결국 돌아가신 건 작년인데 최대한 빨리 찾으려고 했는데 집안이 난리가 나서 정리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서류를 정리해야 하니 변호사님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 후 시어머니는 제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죠. 제 사문화를 받아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지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제게 잘못했다고 빌면서 유산의 일부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단칼에 거절했죠. 제가 왜요? 그리고 정확히는 제 아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이 줘야지. 손자한테 내가 할머니고 넌 내 며느리야. 아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려운 감생심 내 아들을 손자래. 그리고 아가라니. 당신 나 알아. 내가 왜 당신 아가야 감히. 저는 저를 처음 만났던 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불면서 제게 매달렸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더군요. 평생을 저를 그리워하며 쓸쓸하게 죽음을 준비했을 그 사람을 떠올리면 속이 뒤집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를 몰랐어요. 예, 내가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살 수가 있겠니? 내 아들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줘. 20억. 딱 그 정도면 주면 내가 다시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아니, 10억이라도 제발.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나 자존심 다 버리고 왔어. 제발 이렇게 빌게.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야. 당신의 욕심 때문에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내 아들은 아빠를 잃었어. 그런데도 고작 돈 이야기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어. 당신은 죽을 때까지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 그렇게 평생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 당신이 매번 코웃음 치던 가난 속에서 아주 천천히 시들어서 죽어가.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서류상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서 아들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일도 생겼죠. 아들과 저를 찾아왔던 아이와 함께 남편의 납골당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납골당에 들어있던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 의사 선생님이야.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야. 뭐? 그럴 리가. 이 사람 너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이미 돌아가셨어.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니? 아니야, 이 사람 맞아.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내 지갑 속에 그 사람이었구나. 분명 나한테 일어나라고 이제 그만 자라 그랬어. 자기가 잘 고쳤다고. 내 이마도 만져주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 근데 그 사람이 내 아빠였어. 애초에 미신은 믿지 않는 저였기에 그 사실을 믿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아들이 눈물을 그 자리에서 쏟아내면서 울먹이는 걸 보니 그게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지갑 안에 간직했던 그 사진 속의 사람과는 확연히 늙어버린 제 남편의 얼굴을 한참을 보면서 저 역시 눈물을 흘렸죠. 아들은 꼬깃꼬깃한 남편과 저의 사진을 납골당 안에 넣었어요.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면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너무나 늦었지만 저희 가족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현재는 좀 많은 게 달라졌죠. 집도 아주 큰 곳으로 옮겼고 저는 서류상 남편의 친자로 되어 있던 아이와도 함께 살게 되었어요. 자신의 생부 대신 본인을 지켜줬던 남편 곁을 지켰던 아이가 이제는 갈 곳이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한국에 의지할 가족이 없었기에 하루 이틀 함께 있다가 보니 정이 들어버렸어요. 제 아들도 형 하면서 무척이나 잘 따르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 아들에게 꿈이 생겼다는 겁니다. 엄마,
나 아빠처럼 의사가 될래.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수능 봐서 의대에 들어가려고. 아빠처럼 훌륭한 흉노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제 아들이 결심하자 혐을 잘 따르는 아이도 말하더군요. 그럼 나도 그럴래. 나도 의사가 될래. 형이랑 같이 대학 가고 싶어졌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들 때문에 숨쉬며 살았던 것 같아요. 더구나 남편의 미소를 꼭 닮은 아이까지 하나 더 얻게 되었으니 복받은 사람이죠. 사실 하루라도 빨리 얼른 저 세상 가서 그 사람을 만났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늦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죽은 그 사람이 제게 남긴 선물이라면 선물이겠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저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감사해요. 저는 세상에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기적을 경험하신 가족분들 모두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남편분도 좋은 곳에서 평안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해주신 썰맘 시청자 여러분, 댓글에 사연자님 가족을 향한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